당장 일본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만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깜짝 결정이 그 증거였습니다. 70년 동맹국 일본이 20년을 연구해온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총리실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시스템 오류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점유율은 12%였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28%였습니다. 일본은 약속만 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잠 생산 능력은 계획의 60%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충격적인 반전은 일본이 노린 것은 핵잠 그 자체가 아니라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을 눌러주시고 한글이 최고라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스기타 히데토입니다. 올해 56이며 일본 재무성 산하 전략안보자금 심사국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도쿄 동아대학옹화태안 보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동북아시아 군사 프로젝트의 재정 타당성 분석입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할 자격이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평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행력 부족과 정치적 변수의 위험성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를 완수할 역량이 의심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지난 10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서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관가 중심부에서 국방성과 재무성이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가능성 검토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느슨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공감대였습니다. 제 차례가 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장에는 한국의 방위산업 평가표가 나타났습니다. 조선 역량 P+ 미사일 기술, B- 투자 지속성, C- 종합 점수는 C-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실행 가능성이 C- 수준입니다.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안정성과 장기 투자 역량이 부족합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20년간 준비해왔고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회의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동의한다는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평가는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죠. 숫자와 문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회의는 순조롭게 끝났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주요 일간지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핵잠수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희박. 저녁 시사 패널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기술은 둘째치고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송 화면 속 패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총리관저 브리핑이 1시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죠. 저는 브리핑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세으기 타상. 지금 트럼프 계정 봤어.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동맹 강력단 2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줄이 제 1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건 오보일 거야. 시스템 오류거나 가짜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일본 방위성 내부 채팅방이 폭발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동시에 확인 전화를 걸어왔고 총리실 쪽에서도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미국이 정말 승인했단 말인가라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입에서 C-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평가가 산산조각 난 겁니다. 브리핑은 연기됐습니다. 총리실은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방위성은 워싱턴 라인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핵잔 프로젝트 실행 불가. 그 문서가 이제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죠.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걸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난 10년간 작성한 한국 평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조선 역량 미사일 기술 투자 지속성 모두 낮은 점수였습니다. 저는 이 평가들이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파일들이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확했느냐고 말이죠. 비행 시간 13시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뭘 놓쳤을까? 어디서 잘못 봤을까? 기내식이 나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근거들, 일본이 우위에 있다는 확신들, 그 모든 게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이미 상원 군사위원회 라인에 연락을 취해놨습니다. 에이미 박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랜 인맥 중 한 명이었고 워싱턴 정가의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고 다행히 24시간 내로 시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23년 약 140억 달러, 2014년 목표 200억 달러. 저는 리모컨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40억 달러, 200억 달러. 제가 평가표에 C-를 먹긴 나라의 숫자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0년간 제가 믿어온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졌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였을 뿐이었죠. 내일 에이미를 만나면 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진실이 제게 어떤 말을 할지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원 회의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워싱턴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에이미 박과의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미국 역대 상원 의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걸 말이죠. 에이미는 정확히 10시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흔살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수를 건네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스기타 씨, 오랜만이네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녀를 따라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몇 권의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오늘 편한 대화는 없겠구나. 에이미는 의자에 앉으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기타 씨, 여기선 혈맹과 화해 동맹이 달라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혈맹과 화해 동맹.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린 동맹입니다. 한국 전쟁, 베트남전, 이라크전까지 미군과 한국군이 같은 참여에서 싸웠어요.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화해를 통해 만들어진 동맹이죠.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신뢰의 깊이가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혈맹, 화해동맹. 저는 그 단어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저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이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이고 일정의 문제이고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감정이 아니라 표와 일자리와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또 다른 파일을 꺼내 제 앞에 툭 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미사일 지침 2017년, 2021년 자료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사거리와 탄도 중량의 족소회를 풀어줬습니다. 2021년 미사일 지침 전면 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신뢰의 점수화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믿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거리 제한 해제, 탄도 중량 제한 해제, 고체 연료 사용 허가 모든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에이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요, 파이브 아이즈도 아니고 오커스 정회원도 아닙니다. 필라, 2 프로젝트별 참여 검토 수준이에요. 검토 수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초대받았다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릴 자격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의 단어들은 제가 수없이 들어온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일본이 그 안에 들어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하지만 에이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언젠가는요. 정치에서 통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들이 정책의 설계 변수. 에이미는 제가 메모하는 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단어가 운명을 바꿉니다. 혈맹이라는 단어와 화해동맹이라는 단어는 의회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져요. 혈맹은 함께 죽을 수 있는 관계이고 화해동맹은 협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전자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간 저는 기술과 예산과 일정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신뢰의 언어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에이미는 다시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공장과 일자리를 봅니다. 한국은 이미 가동 중이에요. 삼성, 현대, SK 미국 당에 공장을 짓고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약속은 많았지만 착공 데이터가 약합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베 총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7개의 공장 약속, 화려한 기자회견 악수 사진 촬영. 하지만 그 이후는요.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 에이미가 말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은 명확했습니다. 삼성, 현대, SK. 그 이름 뒤에는 실제로 돌아가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게 의회가 보는 시선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측정됩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 경제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게 표가 되고 일자리가 되고 정치인들의 재선이 됩니다. 일본은요, 아직 약속 단계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투자액, 고용인원 공장 가동 일정 모두 한국 기업들의 이름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간 만든 평가표는 틀렸습니다. 아니, 평가 기준 자체가 잘못됐던 겁니다. 저는 기술과 예산만 받지만 미국 의회는 신뢰와 일자리를 받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는 에이미가 준 자료들이 들려 있었고 그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혈맹, 화해동맹, 미사일 지침,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키워드 하나하나를 쳐가며 자료를 찾았습니다. 밤새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자료들은 제 확신을 하나씩 부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제한을 완전히 벗어났고 방산 수출은 급증하고 있었으며 미국 내 투자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파브 아이즈 가입을 논의 중이었고 오커스는 프로젝트별 검토 단계였으며 공장 약속은 아직 실행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자존심이 균열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에이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혈맹과 화해 동맹은 다릅니다. 그 단어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리처드 하트, 미국 해군 조선산업 베테랑 자문입니다. 그 사람은 제게 또 무슨 말을 할까요? 이틀째 오후 저는 펜타곤 인근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국방부 건물이 보였고 식당 안에는 군복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리처드 하트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 조선산업에서
30년을 보낸 베테랑 자문이었고 현장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확히 2시 30분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남자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리처드 하트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스기타 씨, 저는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광은 무슨 내가 할 얘기는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GA, 즉 미국 정부 회계감사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트는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버지니아급 생산률이 계획의 60%도 못 찍고 있습니다. 블록 5 초도 2천만 해도 추가로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해요. 5억 3천만 달러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억 3천만 달러 하나로 계산하면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단 2척을 만드는데 추가 비용이 그 정도라니 하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커스 일정도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 라인 모두 산업 병목과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설계는 할 수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만드는 겁니다. 납기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급 60% 5억 3천만 달러 오커스 지원 하트는 제가 메모하는 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한국조선입니다. 한국조선소들은 고부가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납기와 품질 모두 세계 최상이에요.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특수선 뭐든지 시간 맞춰서 만들어냅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래프 한 장이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선박 생산 점유율입니다. 중국이 50세, 한국이 28%, 일본이 12%,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은 대체 불가 수준입니다. 일본은요, 죄송하지만 정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구조적 하락세입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2%, 일본의 점유율이 고작 12%라니 저는 언제나 일본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8%대 12%, 한국이 일본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하트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불가가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세계 선박 시장이 흔들려요. 특히 가스이나 특수선은 한국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20년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설계도 원자로 기술 모두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한국은 납기를 지켰습니다. 품질 평판을 쌓았습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배를 만들고 시간 맞춰 인도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게 지금 점수가 된 겁니다. 하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필라델피아를 외칠 수는 있어요. 미국 땅에서 만든다. 미국 일자리를 지킨다. 그런 구호는 멋지죠. 하지만 실제로 핵심 공정을 돌리려면 한국 기술이 들어와야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국 공법, 한국 모듈. 그게 없으면 일정을 못 맞춰요. 우리 조선소는 지금 숙련 인력이 부족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했고 젊은 세대는 조선소에 오지 않아요. 반면 한국은 인력이 충분하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능력 보강제로 본다. 하트는 제 글씨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강제라는 표현은 좀 약하네요. 필수제입니다. 한국 없이는 일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오커스도 버지니아급도 모두 한국 조선이 개입해야 현실적인 일정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필수제 한국이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저는 10년간 한국을 C-로 평가했습니다. 실행력 부족, 정치, 리스크, 장기 투자 역량 의심.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필수제로 봤습니다. 이 간극은 무엇일까요?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하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스기타 씨, 현실을 보세요. 미국은 설계는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한국은 만듭니다. 시간 맞춰, 품질 맞춰, 비용 맞춰. 그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연설을 멋지게 해도 공장 현장에서 배가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저는 하트와 악수를 나누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저 멀리 보였지만 제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버지니아급 60%, 한국 28%, 일본 12% 필수제,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잃었을까? 기술을 잃은 게 아닙니다. 신뢰를 잃은 겁니다. 납기를 못 맞춰서 공장을 못 돌려서 실행 데이터를 못 만들어서 그게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10년간 제가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잔해를 치우고 진실을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유민서 한국조선대기업 북미본부장입니다. 그녀는 제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사흘째 아침 저는 워싱턴 다운타운의 한 싱크탱크 건물 앞에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빛나고 있었고 로비에는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은 마크 레빈이 싱크탱크의 국방경제이사였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권에서 숫자로 말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마크 레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기타 씨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고 레빈은 곧장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합니다. 정치의 언어가 뭔지 보여드리죠. 정치는 일자리 세금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이나 역사가 아니에요. 그는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아시죠? 텍사스 테일러에 삼성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초기 투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7억 달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레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170억 달러입니다. 170억이에요. 17억이 아니라 110억 달러 초기 투자고 미국 총투자 계획은 40억 달러입니다. 공장 직접 고용만 1,800명 계획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70억 달러. 하나로 계산하면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숫자와 10배가 차이 났습니다. 레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투자액 76억 달러 증설 계획 포함하면 연간 50만 대 생산 목표입니다. 이미 가동 중이에요. 일자리는 지역 주민 수천 명이 고용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를 의미했습니다. 조지아주 유권자들의 표 말이죠. 레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조지아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대선 때마다 승부처가 되는 주죠. 거기에 현대차가 76억 달러를 쏟아붓고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상원 의원들이 뭘 볼까요? 일자리입니다. 재선입니다. 유권자표입니다. 한국 기업이 만들어준 표를 말이죠. 레비는 계속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SK운과 현대 합작 배터리 공장 50억 달러 35기가와트 시급 생산 라인입니다. 이것도 이미 착공했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한화 다 미국 땅에 공장 짓고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쏟아붓는 돈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억 달러 단위입니다. 그것도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땅 파고 건물 올리고 기계 돌리는 중이에요. 저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170억, 76억, 50억, 수백억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일본의 투자 약속을 믿어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발표했던 화려한 숫자들 말이죠. 70만 개 일자리, 창출 수십억 달러 투자 7개 공장 건설.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서 그 약속들의 실행 데이터를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레비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일본 얘기하실 거죠? 일본도 약속 많았습니다. 소프트뱅크 500억 달러 투자 도요타 공장 확장 여러 발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착공 데이터와 가동 데이터가 약합니다. 약속과 실행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반면 한국은요, 발표하고 바로 땅을 팝니다. 공장을 짓습니다. 기계를 돌립니다.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저는 가방에서 제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작성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7개 공장 약속, 수십억 달러 투자 계획. 저는 그 페이지를 펼쳐 레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일본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실행 데이터를 찾기 어렵습니다. 레빈은 그 페이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정치인들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는 공장을 봅니다. 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서 나오거든요. 그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남부와 중부 지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거점입니다. 텍사스, 조지아, 엘라베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전부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합하는 지역이거나 표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텍사스는 반도체, 조지아는 자동차, 엘라베마는 조선과 방산, 켄터키는 배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산업 지형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레비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신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말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돈이 들어가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표가 생기고, 표가 생기면 정치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움직이면 정책이 바뀌죠. 핵, 추진 잠수함 승인도 결국 이 맥락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신뢰는 현금 흐름. 레비는 제 글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의회에서 신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숫자예요. 얼마를 투자했나, 몇 명을 고용했나, 언제 가동했나, 이게 신뢰의 지표입니다. 한국은이 지표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매년 매분기 새로운 공장을 발표하고 실행합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비교표였습니다. 한국 쪽 숫자들은 구체적이고 방대했습니다. 삼성 170억, 현대 72억, SK 50억, LG 40억, 합계가 수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일본 쪽은 약속 금액만 적혀 있고 실행 금액란은 비어 있거나 물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년간 저는 무엇을 평가했던 걸까요? 저는 한국의 실행력을 C-로 매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숫자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하고 실행했습니다. 일본은 약속했지만 실행 데이터가 약했습니다. 레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우기타 씨,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평가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당신은 기술과 연구를 봤지만 미국은 공장과 일자리를 봤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후자가 더 강력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레빈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뼈 아팠습니다. 평가 기준이 달랐다. 맞습니다. 저는 일본 중심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일본이 잘하는 것, 즉 연구와 설계를 높이 평가했고, 일본이 약한 것, 즉 신속한 실행과 대규모 투자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권자를 받고 유권자는 일자리를 원했고 일자리는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싱크탱크 건물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거기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올해의 생산량 목표 초과 달성 전망. 화면에는 현대차 공장의 생산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자동차 차체가 조립되고 노동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만든 평가표에서 한국 투자 지속성은 C-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A+였습니다. 170억, 76억, 50억. 한국 기업들은 말하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약속하지 않고 착공했습니다. 연설하지 않고 가동했습니다. 그게 신뢰가 됐고 표가 됐고 정책이 됐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니, 어둡다기보다는 공허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확신이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평가. 종합 점수 C-. 저는 그 보고서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조선 역량 B+ 미사일 기술
B- 투자 지속성 C-. 저는 펜을 꺼내 그 점수들을 천천히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영양 B+를 지우고 A로 고쳤습니다. 투자 지속성 C-를 지우고 A+로 고쳤습니다. 미사일 기술비 마이너스를 지우고 AA로 고쳤습니다. 종합 점수 C-를 지우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이너스라고 적었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일정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유민서 한국조선대기업 북미본부 장과의 면담 장소는 볼티모어 인근 조선소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둠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1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 한국은 부족하다는 확신,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크 레빈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신뢰는 현금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돈이었고, 돈은 공장이었고, 공장은 일자리였고, 일자리는 표였고, 표는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을 실행했습니다. 일본은 첫 단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유민서를 만나면 저는 또 무엇을 듣게 될까요? 조선의 심장 납기와 품질 혼합 건조. 그녀는 제게 한국 조선의 실체를 보여줄 겁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실체가 제 남은 확신마저 무너뜨릴 거라는 걸 말이죠. 나흘째 아침, 저는 워싱턴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약 1시간을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볼티모어 인근의 한 조선소 사무실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들, 항구들, 크레인들, 조선업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쇠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앞에는 3층짜리 사무실 건물이 있었고 입구에는 한국조선대기업의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접수처에 이름을 말했습니다. 스기타 히데토입니다. 유민서 본부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유민서였습니다. 그녀는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스기타 씨 멀리서 오셨네요. 올라오시죠. 저는 그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가자 벽 한쪽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민서는 자리에 앉으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죠. 핵심은 혼합 건조입니다. 미국 원자로와 안전 시스템, 한국 선체와 모듈, 그리고 공정 관리.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혼합 건조 옴티. 이 단어는 어제 리처드 하트에게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민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글로벌 선박 생산 점유율입니다. 중국 신세, 한국 28%, 일본 12%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점유율은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죠. 한국은 특히 가스 특수선에서 압도적입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어요. 이건 기술과 납기 신뢰도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70%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영하 106~3도의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려면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민선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린 납기 준수율은 90% 중후반입니다. 미국과 영국은요, 인력 부족으로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버지니아급 잠수함 생산 지연은 이미 미국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계약 시점에 약속한 날짜를 거의 지킵니다. 이게 신뢰예요. 고객들은 한국 조선소에 주문하면 안심합니다. 시간 맞춰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90%대 중후반.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에서 납기는 생명입니다. 선박 한 척이 한 달 늦으면 고객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봅니다. 운항 일정이 틀어지고 용선 계약이 무너지고 전체 사업 계획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납기를 지키는 조선소를 선택합니다. 기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시간을 지키는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유민선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혼합 건조 모델을 설명할게요. 핵추진 잠수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원자로와 추진 시스템. 이건 미국이 담당해야죠. 기밀이고 안보 사항이니까요. 무기 시스템과 전자장비. 이것도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체와 모듈. 이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용접, 기술 모듈, 건조 품질 관리, 공정 일정. 이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고예요. 그녀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줬습니다. 잠수함 단면도였습니다. 원자로 구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고 선체 구역은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빨간 부분은 미국 핵시설과 기밀라인에서 제작합니다. 파란 부분은 한국 조선소에서 모듈로 만들어 운송합니다. 최종 조립은 필라델피아나 미국 내 조선소에서 하고요. 이렇게 하면 미국은 안보와 일자리를 지키고 한국은 기술과 납기를 제공합니다. 양쪽 다 윈윈이죠. 저는 그 다이어그램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혼합 건조 이 개념은 단순히 타협반이 아니었습니다. 최적화였습니다. 각자 잘하는 걸 맡아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지키고 한국은 실행 속도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빨라지는 겁니다. 유민선은 말을 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정치와 일자리의 상징입니다. 미국 땅에서 만든다. 미국 노동자가 조립한다.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핵심 공정, 즉 선체를 만들고 모듈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과정은 한국 모듈이 최적이에요.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특수선을 만들어 왔어요. 잠수함과 특수선은 기술적으로 많이 겹칩니다. 압력, 용접, 밀폐 구조, 정밀 공정. 한국 조선소는 이미
이걸 매일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선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해양 플랜트 쇄빙선. 한국 조선소들은 이런 고난도 선박을 수십 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기술이 군함이나 잠수함에 적용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 조선업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었고 특수선 비중도 낮았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실전 경험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유민선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라인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선체 블록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었고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장입니다. 하루에 수십 개 블록이 생산되고 일주일에 한 척씩 진수되이 속도와 정확도를 유지하려면 숙련 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인력이 충분해요. 조선소마다 수만 명의 숙련공이 있고 협력 업체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조선업에 종사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수만 명의 숙련공, 수십만 명의 조선 인력. 이게 한국 조선업의 실체였습니다. 반면 일본은요. 일본 조선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조선소에 오지 않았고 기존 인력은 은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민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항구, 저기서 매주 배가 나갑니다. 컨테이너선, 가스, 유조선 끊임없이 생산되고 추앙해요. 이게 한국 조선의 힘입니다. 멈추지 않는 생산 지켜지는 납기 쌓이는 신뢰.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납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배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은 지금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해는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고 선박 한 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고 수평선 너머로 또 다른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조선업은 연구실이 아니라 현장이었습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용접봉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도크였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현장에 있었고 일본은 10년 동안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유민선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하트가 말했을 거예요. 미국은 설계는 하지만 못 만든다고. 맞아요. 미국 조선소는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공정관리도 약해요. 버지니아 잠수함 생산률이 계획의 60%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반면 한국은 만듭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게 차이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보다 납기 공급망이 승패. 유민선은 제 글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정확해요. 전쟁은 기술로 이기지 않습니다. 공급망으로 이기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긴 이유가 뭐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생산력이었어요. 탱크를, 비행기를, 배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도 결국 생산력의 문제예요.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만드느냐? 한국이 그 답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유민서가 보여준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조선은 세계 최고였고 납기는 지켜졌고 인력은 충분했고 경험은 풍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다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일본 독자 핵잠수함 프레젠테이션. 그 자료는 이제 무의미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장을 만든다. 언제요? 10년 후. 20년 후. 그동안 세계는 움직입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중국은 핵군을 확장하고 러시아는 태평양을 압박합니다. 일본이 연구하는 동안 한국은 실행했고 그 차이가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내일은 뉴헤이븐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오쿠야마 레이 교수를 만납니다. 일본인 경제사 학자죠. 그는 제게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플라자 하베의 반도체 전쟁 역사가 제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저는 제 위치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워싱턴을 떠나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뉴헤이븐 코네티컷주에 있는 예일대학교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약 3~4시간을 달렸습니다. 창 밖으로는 미국 동부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마을들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 오래된 교회 첨탑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은 오쿠야마 레이 예일대 경제사 교수였습니다. 일본인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나라 사람이 제게 무슨 말을 할지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뉴헤이븐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를 나서자 고풍스러운 대학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고딕 양식의 건물들, 아이비가 감긴 벽들 책가방을 맨 학생들. 저는 택시를 타고 예일대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캠스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오쿠야마 교수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쿠야마 레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오쿠야마 교수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세우기타 선배님 멀리서 오셨네요. 앉으세요. 그는 저를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로는 제가 위였지만 그 호칭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쿠야마는 곧장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플라자비부터 다시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라자. 1985년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모여 환율 조정에 합의한 사건이었습니다.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 가치를 올리는 내용이었죠. 그 결과 일본 엔화는 급등했고 일본 경제는 버블에 빠졌습니다. 오쿠야마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플라자의 이후 엔화 가치가 2배 이상 뛰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본 자산 가격이 폭등했죠. 도쿄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찔렀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 센터도 페블비치 골프장도 일본 돈이 샀어요. 하지만 그 뒤는 뭐였죠? 버블 붕괴입니다. 1990년대 초반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제 인생의 대부분이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가 만든 일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쿠야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플라자비는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관리 대상으로 전환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강해졌으니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브레이크는 효과적이었어요.
일본은 그 후로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오쿠야마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반도체 전쟁입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어요. 히타치 도시바, 후지츠즈 미쓰비시, 세계 상위 10개 반도체 기업 중 5개가 일본 기업이었죠. 미국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대응했습니다. 관세 덤핑 제재 기술 이전 압박. 일본 반도체 산업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한국과 대만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반도체 전쟁.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압박, 일본의 억울한 패배. 하지만 오쿠야마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선배님, 이건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의 정치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2번 놀라게 한 나라로 기억해요. 첫 번째는 진주만, 두 번째는 80년대 경제 공세. 그 기억이 정책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함께 싸운 나라로 기억돼요. 한국 전쟁, 베트남전 피를 같이 흘린 기억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멘탈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의 정치. 일본은 미국을 2번 놀라게 했고 그 기억이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싸웠고 그 기억이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10년간 역사를 무시하고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역사 위에서 있었습니다. 오쿠야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연구를 20년 했다고 하셨죠? 맞아요. 일본은 핵 추진 잠수함을 20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뢰는 소진했어요. 30년 동안 말이죠. 플라자비로 경제적 위협으로 기억됐고 반도체 전쟁으로 경쟁자로 낙인 찍혔고 평화 헌법으로 군사적 파트너십의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게 쌓여서 지금의 일본 위치가 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뢰를 소진 30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연구했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공장을 약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동맹을 유지했지만 혈맹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부족했고 그 부족함이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됐습니다. 오쿠야마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신뢰 자산을 쌓았어요. 17년과 2021년 미사일 지침 종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에게 무기 제한을 완전히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신뢰의 증표였어요. 그리고 방산 수출 급증. 2023년 140억 달러, 2024년 목표 200억 달러.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팔고 있어요. 폴란드의 탱크와 자주포를 팔고 호주의 자주포를 팔고 중동의 방산 시스템을 수출합니다. 이게 신뢰예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 방산 수출 140억 달러. 오쿠야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한국 조선소들은 10년 동안 납기를 지켰어요.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28% 특수선은 70% 이상. 이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맞춰, 품질 맞춰, 약속 맞춰 만드는 겁니다. 고객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죠. 반면 일본 조선은 점유율이 12%로 떨어졌어요. 구조적 하락세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수주도 줄고 경쟁력도 약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신뢰자산 10년 축적 일본 신뢰 소진 30년. 오쿠야마는 제 글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기술평가가 아니었어요. 신뢰평가였습니다. 미국은 누가 약속을 지킬지, 누가 시간 맞춰 실행할지, 누가 함께 싸울지를 봤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답이었던 겁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학생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가에는 오쿠야마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10년간 숫자를 봤습니다. 예산, 기술 일정.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신뢰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플라자 앞의 반도체 전쟁 평화헌법이 모든 게 일본의 신뢰를 갉아먹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오쿠야마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일본인 학자로서의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기회가 있었어요. 플라자베 이후에도 반도체 전쟁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약속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고 연구만 하고 생산하지 않았고 말만 하고 공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반대로 했어요. 말보다 실행, 약속보다 착공 연구보다 생산. 그게 지금 결과입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쿠야마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인이 일본의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쿠야마의 말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10년간 한국을 C-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AA로 평가했고 그 평가는 신뢰의 역사에 기반했습니다. 오쿠야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일본이 잃은 건 핵잠수함 한 척이 아니에요. 자리를 잃은 겁니다. 미국 안보 체계에서 핵심 파트너의 자리. 그 자리는 신뢰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 신뢰를 30년간 소진했어요. 한국은 10년간 쌓았고요. 이제 그 자리는 한국 거예요. 일본이 다시 그 자리를 찾으려면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약속이 아니라 가동으로 말이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쿠야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학자였지만 동시에 같은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역사로, 편견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이죠. 카페를 나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오쿠야마는 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를 지나며 그는 말했습니다. 선배님, 귀국하시면 보고서 쓰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써야죠. 오쿠야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쓰세요. 일본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세요. 우리가 뭘 잃었는지, 왜 잃었는지, 어떻게 회복할지 그게 선배님이 할 일입니다. 저는 그의 악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쿠야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선배님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는 돌아서 캠퍼스 안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인 학자가 일본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 그게 저에게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이븐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이은 건 자리였다.
미국 안보 체계의 핵심 파트너 자리. 그 자리는 기술로 얻는 게 아니라 신뢰로 얻는 거였고, 신뢰는 실행으로 쌓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했고, 일본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기차에 올라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플라자 앞의 반도체 전쟁 기억의 정치 신뢰 소진 30년 신뢰 축적 10년. 단어들이 페이지를 채워갔고 그 단어들은 제 10년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브루킹스 연구소입니다. 마크 레빈을 다시 만납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 퍼즐 조각을 보여줄 겁니다. 왜 미국이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는지 그 전략적 이유를 말이죠. 6째 날 저는 다시 브루킹스 연구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마크 레빈을 만났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이 옳고 한국이 틀렸다는 확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손에 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적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마크 레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기타 씨 다시 오셨네요. 며칠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제 10년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레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배움이죠. 기존 틀이 깨져야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이 지금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는지 말이죠. 레빈은 노트북을 열고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북아시아 지도였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표시돼 있었고 각국 주변에는 빨간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동북아 안보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해군을 확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를 강화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 모든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데 문제는 미국 혼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중러 삼각 압박. 이건 미국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일본 기지를 운영하고 동시에 대만 해협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레빈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담 분산이 절실합니다.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레빈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표였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이 있어요. 공격 무기를 보유하는데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토마호크 400발을 구매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논란이 됐죠. 금액은 약 17억에서 23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구매예요. 개발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반면 한국은요. 현무 미사일 K2 전차 FA-50 전투기, SLBM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전부 자체 개발하고 실전 배치했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일본 구매 의존 한국 개발 수출 레빈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방어 중심입니다. 미사일 방어 레이더 정찰.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이 지금 필요한 건 공격 전력이에요. 북한과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타격 능력.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은 그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해요. 레비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추이입니다. 2020년 70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 2024년 목표 200억 달러.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검증받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구매하고 호주가 K마윤 자주포를 구매하고 중동 국가들이 천공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건 한국 무기가 신뢰받는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40억 달러.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수출한 방산 규모였습니다. 반면 일본은요. 일본은 방산 수출 자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에 무기 수출이 까다로웠고 실제 수출 실적도 미미했습니다. 레비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실전 전력 증강 중인 파트너예요. 핵 추진 잠수함은 그 연장선입니다. 한국이 더 강해지면 북한과 중국 억제가 강화되고 미국 부담은 줄어듭니다. 레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의회 회계 감사원 자료였습니다. 미국 핵잠 생산 병목 문제입니다. 버지니아급 생산률이 계획의 60%밖에 안 돼요. 인력 부족 산업 병목 공급망 지연이 모든 게 겹쳐서 일정이 계속 밀립니다. 오커스 계획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호주에 핵잠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는데 미국 자체 생산도 벅찬 상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하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은 설계는 하지만 만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레비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입이 체제 안정화의 지름길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선체와 모듈을 담당하면 미국은 원자로와 핵심 시스템에 집중할 수 있어요.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오커스 일정도 맞출 수 있고 동시에 한국 해군도 강화됩니다. 일거삼삼득이죠. 레비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오커스 필라 2 협력 체계였습니다. 오커스 필라 2는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기술 같은 첨단 분야 협력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프로젝트별로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회원이 아니라 검토 수준입니다. 문을 두드릴 자격이 있다는 정도죠. 결국 실행 가능한 파트너가 점수를 얻습니다. 한국은 조선 방산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검증됐어요.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실행 데이터가 약합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핵잠승 있는 방어선 권한 위임. 레비는 제 글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정확해요.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보상이 아니에요. 권한 이양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동북아 방어선을 운영하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필요한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구가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권한이양.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신뢰에 기반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신뢰, 한국이 실행할 거라는 신뢰, 한국이 함께 싸울 거라는 신뢰 말이죠. 레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세우기타 씨, 일본이 배제된 게 아니에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역할이 다른 겁니다. 일본은 방어와 지원, 한국은 억제와 타격, 미국은 둘 다 필요해요.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후자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 역할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삶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적은 메모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혈맹과 화해 동맹 현금 흐름의 신뢰 납기가 패권 기억의 정치 방어선 권한 위임 모든 단어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왜 한국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이유는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어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되었나? 이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신뢰를 얻었나? 어떻게 동부가 방어선의 핵심이 됐나? 어떻게 일본을 제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나?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 약속이 아니라 착공 연구가 아니라 생산 구매가 아니라 개발 의존이 아니라 수출. 한국은 10년 동안이 모든 걸 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확실하게.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일본이 들어야 할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땅을 밟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떠난 곳인데 마치 몇 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카스미가키 총리 관저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도쿄 시내로 들어갔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제 시선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총리실과 방위성 재무성 합동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은 일주일 전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되었나? 미국의 핵 잠수함 승인 배경과 일본의 대응 방향.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워싱턴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국방자문 싱크탱크 한국조선기업 예일대 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간 가졌던 확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썹을 지켜 올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C-로 평가한 근거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실행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정치 리스크도 관리했고 장기 투자 역량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그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더 술렁거렸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세우기타상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재현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말이 아니라 공장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삼성 170억 달러, 현대 76억 달러, SK 50억 달러. 이게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약속만 했습니다. 아베 총리 시절 7개 공장 약속 실행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착공하고 가동해야 합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공장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민군 겸용, 조선 역량 회복입니다. 한국 조선 점유율은 28%, 일본은 12%입니다. 한국은 납기 준수율 90%대 특수선 시장 70% 점유. 이게 핵 잠승인의 배경입니다. 일본 조선업은 인력 부족과 경쟁력 약화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납기와 모듈 품질 지표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행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셋째, 대미 정보 보안 표준 내재화입니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 전면 해제를 받았습니다. 이건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도 오커스 정회원도 아닙니다. 프로젝트별 검토 수준입니다. 우리는 정보보 시스템을 오커스나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넷째, 상징보다 일정입니다. 정치 이벤트 실전 일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한국은 조용히 실행했습니다. 발표보다 착공 연설보다 가동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화려한 발표는 많았지만 실행이 느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실행을 늘려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조선 생산 점유율 표였습니다. 중국 신세, 한국 28%, 일본 12%. 차가운 숫자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잃은 건 핵잠수함 한 척이 아닙니다. 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안보 체계에서 핵심 파트너의 자리, 그 자리는 신뢰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 신뢰를 30년간 소진했습니다. 플라자합의 반도체 전쟁 약속, 불이행 모든 게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됐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닙니다.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 어떻게 실행했는지, 어떻게 미국의 파트너가 됐는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 거리들, 사람들.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했습니다. 현대 조지아 공장, 삼성 테일러 공장, SK 배터리 공장에 관한 기사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화면에는 공장이 가동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생산 라인에서 차들이 조립되고 있었고, 삼성 테일러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에서는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SK 배터리 공장에서는 배터리 셀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돌리고 있다. 공장을, 생산을, 그리고 신뢰를.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되었나 신뢰의 경제학과 일본의 선택.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첫 문장을 썼습니다. 패권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시간에 맞춰 실행하는 자의 것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제 지난 10년을 정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제 보고서는 총리실과 방위성 재무성에 전달되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 할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이 선택할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깜빡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은 건 핵 잠수함이 아니라 자리였다. 그러나 자리는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실행으로 약속이 아니라 가동으로. 한국이 그렇게 했듯이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자만이 다시 설 수 있다. 일본은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 과제들을 생각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내일도 계속될 하루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